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종전 연 2.25%에서 2%로 인하했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약한 데다가 유로존의 경기 침체 우려감까지 더해져 대외 악재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2개월 만에 또 한 번 금리를 인하한 거라 어느 때보다 관심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경제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오늘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전날보다 0.17% 하락한 1925.9위를 기록했고 코스닥만 소폭 상승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전부터 내수 경기가 부진한 상태라 추가 금리 인하가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업종별로 희비는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수주의 약진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가운데 은행주들은 실적 악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이나 가계대출 문제 그리고 증시에는 어떤 파급을 몰고 올까요? 시장의 움직임부터 관련주까지 짚어봅니다. 시장에서 주목받은 뉴스를 뼛속까지 파헤쳐보는 뉴스 꼼책. 과연 한은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 초비의 관심사로 떠올랐었는데요. 역시나 또 한 차례 이 금리가 인하되면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금리 인하는 지난번과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향으로 봐야 되나요? 일단 사상 최저금리에 도달을 했어요. 네. 우리 리만 터졌을 때 그때 2%였는데 네. 이제 2%에 들어왔습니다. 네. 한 번 더 내리면은 이제 1%대 금리거든요. 근데 옆에다 제가 써놓은 것처럼 1%대는 아니대요라고 써놨어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면 젊은 사람일수록 싼 금리에 쉽게 길들여지면 안 돼요. 이게 돈 무서운 거를 사실 좀 알아야 되는데 네. 이게 괜히 유동성 가치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 뭐 빌려서 쓰면 되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해 보시고 오늘 김중수 총재님도 결론서부터 얘기하면은 선을 확실히 그었어요. 기준금리 2%는 그 표현 그대로 하면은 경기 회복 뒷받침에 부족하지 않다. 2%면 충분하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긍정적인 부분은 있었어요. 예전에 김중수 총재님 계실 때는 마이웨이였죠. 그러니까 한은의 금리 결정은 독립 의사 결정이니까 건들지 마라. 마이웨이 한은의 길을 간다. 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주열 총재님께서는 시장과의 소통이 상당히 좀 과거보다는 굉장히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은이 시장 친화적이라는 거, 이 부분은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죠. 2% 기준금리면은 경기 회복에 충분하지 않니, 뒷받침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1%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하였던 것인가라는 뉘앙스를 풍기게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요거 하나 보죠. 통화정책 방향문을 비교해 놓은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틀려진 부분이 몇몇 개 있어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보게 되면 미국은 똑같아요. 근데 유로 지역 한번 보게 되면 9월 달에는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 그랬는데 이번 10월에는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유로존이 문제가 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틀려진 거 보면은 국내 쪽에서 내수 한번 보죠. 내수 소비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고 있다. 9월 달에 얘기했는데 이번에 소비는 개선되는데 투자가 부진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투자가 부진하니까 금리 낮춰줘서 투자를 활성화시켜줘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물가 부분도 CPI가 높아지는데 상승 압력은 약화될 거다. 근데 이번에 얘기한 거는 물가 상승 압력이 종전 예상 대비보다도 약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GDP 갭 같은 경우에도 축소되겠지만 속도는 완만하다라고 하지만 축소 속도 자체도 늦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오늘 금리 인하 부분은 딱 세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성장 목표치를 낮춰 잡았고, 그러니까 성장 목표치 GDP 갭 자체가 마이너스가 커지게 되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금리를 내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까 전에 기사에도 나가던데 올해 성장 전망치 3.8%에서 3.5%로 낮췄고 내년 성장 전망치 4%에서 3.9%로 낮췄으니까 기준금리를 내려야 된다. 두 번째는 물가 전망도 기존의 1.9% 상승 전망에서 1.4%로 낮추니까 금리 올려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한 거고 마지막으로는 심리적으로 뭔가 하나 보여줄 때다. 정부가 계속 옆구리를 찔렀으니까 거기에 대한 화답이다. 여기에 대해서 금리 인하가 2%로 실시됐다. 25bp 내렸다. 근데 오늘 3년물 국고채는 8bp 올랐어요. 이게 2%면은 적당하지 않니? 이 얘기가
기자들한테 하는 얘기나 국민들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정부한테 하는 2% 정도면 이제 제가 이 그림을 뭘 그렸냐면 네. 1% 관광입니다. 뭐냐면 네. 정부가 기대 든 거죠. 자, 일로 오세요. 관광객 가면 일로 오세요. 그럼 따라가는 것처럼. 네. 저는 사실 좀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거 얘기가 사실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실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 경기가 향후에 좀 안 좋을 것 같다. 유럽이 좀 안 좋아서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교육국 중에서 가장 큰 데는 중국이고 네. 두 번째는 뭐 미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IMF에서 성장률을 좀 낮추긴 했는데 리커창이 이런 얘기를 했죠. 7.5% 성장하겠다.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국도 괜찮잖아요. 그럼 거기가 1대 2대인데 그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 좋을 이유는 사실은 없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유럽 때문에 세계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이거는 우리가 뭐 예전에 경상수지 흑자 낼 때는 뭐 세계 경기가 좋아서 그만큼 경상수지 흑자를 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어불성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번에 금리 낮춘 게 이렇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수입 부분, 그러니까 내수가 지금 크게 안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뭐도 수출도 지금 막 줄어들려고 그러거든요. 크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수출 줄어드는 거는 첫 번째는 중국이고, 중국이 샤오미가 자기들 거 팔아먹고 삼성전자 거 안 사주고 중국이 뭐 그런 식의 형태가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엔화가 너무 약세로 가버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단순히 이거는 그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뭐 이런 뿐만 아니라 장비라든지 하는 부분도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경쟁 관계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막 수출을 좀 뒤지다 보니까 어차피 수출을 좀 주는 거 아니냐. 뭐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GDP를 올리려 그러면은 세 가지 보통 방법이 있는데 네. 수출을 됐다 잘하든가 아니면 내수가 확 살든가 아니면 투자를 많이 하든가 셋 중에 하나인데 투자는 지금 뭐 안 할 것 같고 잘. 그다음 내수를 살리려 그러니까 내수는 살리려고 빚도 많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수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지금 성장률을 좀 지키려고 그러면 수출밖에 없는데 수출에서 문제가 되는 게 엔화 약세가 그래도 문제예요. 네. 그러면은 이 돌파구가 뭐가 있느냐? 금리 낮추자. 워낙 지금 달러에 대한 약세 이걸 논하기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는 이번에 한은은 이번에 베팅 자체가 엔화의 약세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 뭐 그 얘기로 그냥 우리가 봐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식의 어떤 금리 인하였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게 1bp 얘기도 이렇게 나오는 게 어떻게 생각을 하면 물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얘기가 많잖아요. 이 엔화 약세 보내는 게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뭐 지금 뭐 수입하는 업체들은 10개 중에 몇 개가 지금 망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엔화 약세 아직까지 뭐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들이 더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네. 우리는 1% 봐야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런 구도에서 내수를 살린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확대해서 GDP 성장률을 유지할 게 아니고 수출로 유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부분은 약간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뭐라고 할까요? 약간 은발의 오줌 누기? 지금 당장은 수출이 조금 나아질 수가 있겠지만 나중에는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식의 어떤 금리 인하가 아닌가 싶어서 약간 좀 씁쓸합니다. 네, 박세진 전문가님. 저희가 그동안 벤 버냉키 의장의 미스터 헬리콥터라는 별명 그리고 드라기 총재의 립서비스 이런 쪽에서 항상 이제 자의적인 통화 정책이라든지 유동성 정책들을 너무 쉽게 보다 보니까 네. 시장 참여자들이나 그냥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금리 조정이 굉장히 쉬운 일처럼 막 이렇게 좀 어려워 그러면은 한 25bp 낮춰줘 막 이렇게 막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요구하고 또 그것도 생각보다 또 쉽게 또 들어주고 막 이런 분위기로 가는데 한국은행 혹시 홈페이지 자주 안 들어가시죠? 가끔 들어가서 보면요. 그 한국은행의 그 정책적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여실하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첫 번째 부분에 이제 처음에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야 되나 슬로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 문구가 딱 뜨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에 작년까지만 해도요. 항상 떠 있었던 문구가 제가 그 문구를 2년 동안 봤던 2년 이상 봤던 네. 것 같아요. 그 물가 안정, 한국은행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라는 문구가 계속 떠 있었는데 네, 바뀌었나요? 올해 들어서 그게 두 번째로 밀리고 첫 번째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올라온 부분이 그겁니다. 신뢰받는
대한민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저는 뉘앙스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한국은행도 지금 앞서 뭐 이제 그 정부와 뭐 이제 꿍짝꿍짝 뭐 이런 부분들 네. 좀 수월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통화 정책 기관으로서의 어느 정도 좀 역할론을 더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네. 그 사실 이번에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를 연내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했었는데요. 네. 그 이번 달에 할 거다라고 예측했던 부분은 거의 증권사 쪽이었습니다. 네. 그 오히려 뭐 경제연구소라든지 아니면 뭐 사설 경제단체들은 다음 달이나 12월들을 많이 예상을 했었던 이유는 이번 달이 사실은 금리 인하를 하기에 좋은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일단 외환 보유고를 건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그 환율을 움직이게 만들고 뭐 물가 수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가계 부채 또 양을 또 조절을 이렇게 변동을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의 기대에 이번에는 부응해주는 듯한 리액션이 좀 나왔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 약발은 사실 덜했지만 여기서 그냥 정부와 그 통화 당국의 의지는 저희가 좀 확인하고 간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저는 같습니다. 이거 약발 자체를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100%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약발은 지금 이제 4분기 실적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차라리 좀 붙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네. 오늘은 사실은 외국인들 흐름을 보니까 외국인들은 꼭 그런 것 같습니다. 1% 갈 것 같은데 왜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던데 사실 이제 그 금리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저는 사실은 금리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약간 좀 돌아설 줄 알았어요. 외국인 매도가 좀 줄든지 만약에 지금 금리가 마지막이라면 원화가 이제 약세 갈 수 있는 요인 자체가 물론 이제 달러 대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약세를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요인 자체가 이제 뭐 이벤트가 끝난 거니까 약간 좀 원화가 강세로 좀 돌아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외국인도 오늘 매매하는 거 보니까 전혀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계속 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물론 이제 오늘 하루기 때문에 네. 좀 그렇습니다만은 외국인 실망이었습니다. 역시나 투자자들은 시장의 미칠 네. 파장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지수 앞으로 전망도 좀 해주시고 또 이번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업종 그리고 수혜를 입을 업종에 대해서 또 각각 꼽아주시겠어요? 복잡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헷갈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최대한 심플하게 보면 네. 어쨌든 성장 목표치를 낮췄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로존도 그렇고 지금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다 낮췄죠. 그러고 나서 시장이 이제 뚝뚝 분질러지기 시작했거든요. 다른 해외 증시도 그렇고 우리 국내 증시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이게 성장 자체가 예상보다 적게 클 것 같아. 그러면은 저성장이면 물가가 높을 리가 없죠. 저물가죠. 저물가면은 금리를 높일 이유가 없죠. 저금리죠. 그리고 저성장이다 보니까 돈을 버는 속도가 높을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의 가치가 높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식을 써보게 되면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이렇게 이코르가 계속 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가 끌고 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 거죠.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가 빠지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그로 인한 뭐 달러 강세 이 부분으로 시장이 우리는 먼저 빠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2.1% 레벨이에요. 1년 6개월 내 최저 수준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저 멀리 떨어졌죠. 하지만 경기 부분이 이제 슬슬 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더 먼저 더 많이 올랐으면 그 부분만큼은 뱉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외국인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까 저는 차트 몇 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제 선물 부분인데요. 외국인 3년 국채 선물 순매수 누적 요거 한번 보게 되면 얘네들은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추가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시그널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국채 선물 순매수 누적이 계속 늘어난 게 아니에요. 최근에 어때요? 이미 줄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내릴 거야. 근데 추가적으로 더 내리기는 어려울지도 몰라라는 부분을 이미 계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하고 국고채 3년물 추이도 한번 보게 되면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도 아니에요. 거의 엇비슷하게 나오는데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원달러는 어때요?
튀어 올라요. 그러니까 네. 한 해당 통화의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통화의 약세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달러가 튀어 오르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신경 쓰이는 게 이거예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순매수하고 원화 채권에다가 배팅을 하고 그러면서 주식과 채권량을 합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의 돈을 얼만큼 들고 있냐 이거를 쳐다보는 그림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원달러 부분이 힘들어져 버리게 되면 원달러 부분이 과도하게 튀어버리게 되면 저 외국인 자금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맨 마지막에 제가 숫자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보죠. 09년 1월서부터 이 지금까지 누적으로 외국인들이 얼마 샀냐. 거래소 수급 누적 추이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되는데 얼마인지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굉장히 커요. 68조 원 정도 되거든요. 69조 원 정도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네. 주식 쏜 것만.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원달러는 1,600원에서 1,000원 레벨까지 쭉 내려왔고 외국인들은 환차익도 많이 났고 자본이득도 많이 났고 그럼 외국인들이 지금 뭐 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매도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도물이 나오고 있고 이 과정에서 금리 부분이 한번 결정을 지어줬고 네. 추가적으로 인하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조금 고민을 하는 시점이 된 것 같다. 오늘 외국인들이 돌아서는 그림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것도 여전히 좀 강한 매도 쪽 스탠스가 여전히 좀 높았던.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그 8일날이었죠. 우리 정부 부양책 쓴다라고 했던 것들도 올 하반기에 뭐 그 중에서 거의 38조 정도를 36조였나? 그 부분을 이제 올 하반기에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일단 돈 풀겠다. 네. 돈 푼다라는 것도 사실은 원화가 약세로 갈 수 있는 요인이잖아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거기다가 금리를 인하를 했다. 또 슈팅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준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달러와 강세가 뭐 주춤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스트릿 쿠션이 맞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지금 오늘 흐름을 보더라도 뭐 곧장 돌아서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아쉽더라도 저는 한번 외국인이 좀 그 파는 형태가 나오든 뭐가 돼서 원달러 환율이 한번 지금 주춤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 3일째 옆으로 가고 있는, 이틀째인가 3일째 옆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그냥 한번 슈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슈팅이 한번 나와서 다시금 원화 자체가 지금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슈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번 금리 인하했는 게 엔화 대비해서 약세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면 네. 현대차라든지 우리나라 대형주들의 실적이 4분기에는 또 돌아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경상수지라든지 하는 부분이 또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전에 그 환율 자체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던 그 시점처럼 다시금 외국인이 매수할 수 있는 포지션 자체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은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린다라고 하더라도 요대로만 얘기만 대주면 참 얘기대로 대주면 참 좋은데 네. 그러면 다시금 이제 그 한 번 더 수익 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요 중에서 하나라도 어긋나 버리면은 사실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매수하기 좀 어렵죠. 네. 근데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한은이 네. 뭐 저는 뭐 자랑스러운 한국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능동적 한은이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수동적 한은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의 환율 정책, 뭐 금리 정책을 네. 뒤따라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번 가만 보시죠. 요즘 이머징 국가들 쪽에서 부양책 쓰는 국가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할 겁니다. 네. 이 부분을 놓고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일단 자신감을 보인 건 좋아요. 자신감을 보인 건 좋은데 자칫하다가는 외국인들한테 차익 실현 비밀을 계속 만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자꾸 경제부총리가 입으로 주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풀어줄 거야. 그럼 이번엔 뭐지? 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발표하고 나면은 에이 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팔아먹기 딱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온 부분이 컸으면 나가는 건 일반적이에요. 나가는 부분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더 뭐 있겠지 이런 기대감 쪽으로 개인들만 밀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사실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만약에 이제 좀 공격적으로 시행이 되려면은 차라리 시장에 허를 찔러버리는 그게 뭐 금리 수준을 대폭 인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네. 시기를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한 템포 먼저 진행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거죠. 근데 사실상 지금 방향 자체는 혹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이제 미국의 뭐 조기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 많으실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자칫 그 국제적인 지금 글로벌 그 유동성 방향하고 우리나라가 좀 궁여지책에 몰려서 우리나라만 좀 독자 노선으로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어차피 금리가 화두로 지금 얘기 나오는 김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QE4를 조만간 시장에서 QE4라는 단어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지금 그 매파적인 성향이었었던 연준 의원들도 지금 상당히 그 계속해서 뭐 독일의 8월달 그 수출 무역 지표를 가지고서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 ECB가 지금 독일을 또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의 경기 불안을 얘기하는 것도 아직은 테이퍼링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당위성을 계속 만드는 거거든요. 어쩌면 더 큰 유동성 확장의 국면에 잠깐 동안 더 젖어 들어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 하는 그 스탠스 그리고 앞으로 좀 진행하려고 하는 방향 자체는 사실 글로벌 기조와 다르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로 우린- 인해서 우린 영향받을 선진국이니까. 업종들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강전문가님. 저 질문 못 들었습니다. 네. 제 얘기하다. 업종 얘기를 하면 전 역발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아까 전에도 보니까 은행 업종은 어닝이 약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님비율이 희석될 때니까. 그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은행 가보시면은 이런 말씀 안 하실 거죠. 최근에 그러니까 수신금리라고 그러죠. 예금금리. 예금금리는 이미 2%도 채 안 되는 수준까지 내려가 있어요. 네. 많이 내려가 있죠. 근데 은행에서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더 뼈저리게 아실 텐데 대출 금리는 내리든가요? 안 내리죠. 요즘 증권사에서도 신용 뭐 이자나 이런 부분들 전혀 내리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 보는 것처럼 이미 시장에서 이 넷 인컴 마진 같은 경우에는 손댈 수 있는 선을 지나버렸다라는 평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을 역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면 은행이 더 안 좋아질 것도 없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점도 되는 거고 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예정 이유라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보험은 불리하거든요. 보험은 불리해서 악재인데 이게 만약에 마지막 금리 인하라면은 보험 입장에서도 더 안 좋게 얘기할 게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하의 마지막 사이클이라면은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은행이나 보험 같은 경우에도 거꾸로 볼 필요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은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네. 오늘 그 보험주들 특히 뭐 생보사들의 주가 흐름이 좀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대변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네.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봤던 뉴스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 두 가지가 2달 동안에 가계부채 11조 증가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서초구의 그 아파트 전세 평균가가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를 처음으로 앞질렀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그 대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그 수신보다 더 큰 부분으로 좀 증가를 한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 이제 더 그 공격적으로 할 것 같지도 않고 이미 지금 나온 부분들 실제로 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확인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수혜를 당연히 입을 거라고 봤었던 뭐 증권이라든지 건설 이쪽으로 사실 직접적인 효과 안 들어오는 게 오히려 더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괜히 빠진 그 은행이라든지 보험 업종들은 한번 또 그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강준혁 전문가님 또 어떤 업종이 영향을 받을까요? 일단 뭐 그 요즘 건설 같은 경우에도 좀 계속 봐야 된다라고 저는 건설.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아까 이제 대한항공 얘기를 잠시 우리가 했었잖아요. 네. 예, 그거하고 좀 비슷해지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금리가 낮아진다든지 뭐 하는 부분, 유가가 내려간다든지 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사실 한 기업이나 한 업종에 대해서 무조건 호재만 되지도 않고요. 무조건 네. 악재가 되지도 않습니다. 항상 이제 호악재 자체가 항상 엇갈리는 부분인데 건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요즘 뭐 유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 중동에서 건설 경기가 좀 안 좋겠죠. SI도 물론 문제가 될 거고 네. 물론 오늘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베트남이라든지 비중동 부분에서의 어떤 건설 수가 많으니까 우리가 아이디어를 좀 내보면 어차피 지금 금리가 낮아진다 뭐 이런 부분이 아까 부동산의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부동산 경기가 조금 살아난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저금리가 되면 대출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니까 건설 부분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중기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는 어차피 이번에 정책 자체가
자동차에 굉장히 긍정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럼 앞으로 이 저금리 기조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내려갈 땐 좋아요. 이 금리 싼 금리 이거 얼마나 좋아. 가게에서는 이자 부담이 적고 기업들한테는 조달 금리가 낮고 뭐 이것보다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내릴 땐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 내려 있는 거에서 너무 취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정상화되는 단계에서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너무 많이 벗어나려고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까지 정부가 보던 것보다 하느니 굉장히 낙관적으로 시장 예측을 했었고 그 부분이 어긋났다라는 거를 이주열 총재가 들어와서 인정하면서 50bp 2번 내려간 거 아닙니까? 25bp씩 2번 내려간 거니까 여기에서 맞출 만큼 맞춘 거고 추가적으로 인하하자 뭐하자 시장에서 요구가 많을 텐데 좀 가려서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금리 내리는 거는 돈 빌려주는 거하고 비슷해요. 네. 돈 빌려줄 때는 참 기분 좋습니다. 힘들다 그럴 때 빌려주는 거니까. 받을 때 열려 힘듭니다. 네. 비슷하게 금리 낮출 때는 쉬운데 네. 금리를 다시 지금 정상대로 올리려 그러면 네. 그때는 진짜 밤늦게까지 전화해야 됩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금리 조정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금리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가 질문이라고 그러면 네. 그 마지막으로 표 하나만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뭐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 참고할 만한 지표들이 있겠지만 제일 직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물가 수준이거든요. 처음에도 뭐 서두에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우리가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3%인데 금리가 2%라고 그러면은 실질적인 우리의 그 명목 물가 수준은 1%. 그러니까 거기 그 물가에서 명목 금리를 뺀 게 이제 실질 금리가 되는 거죠. 금리를 인하해서 효과를 보려면요. 명목 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드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나온 거예요. 그 한은의 그 2014에서 2015 경제 전망 그 보도 자료에서 발췌를 한 부분인데 물가 전망 보시죠. 그 2014년에 연간으로 1.4, 그 2.1, 1.7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그 밑에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 그 숫자는 뭐냐면요. 올해 7월 달에 예측했던 물가 수준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 수준이 굉장히 낮게 진행되고 나오네요. 있다라는 네. 거죠. 내년 것도 보시면은 한 0.3%에서 0.5% 정도 당초 상반기에 전망했던 것보다 낮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결국에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경기가 급격하게 돌아서 진짜 그 뭐 자넷 옐런 의장의 얘기처럼 경기가 좋아져서 테이퍼링을 이제 해도 되는 시기에 우리가 발맞춰서 가는 수준이 아니라면 물가라든지 그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경제 요소들은 아직까지 저물가 수준을 저금리 수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단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리 인하에 관한 이야기로 첫 번째 뉴스 꼼책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뉴스 꼼책으로 넘어가 볼게요.